찰싹 귀청을 때리는 마찰음이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의 지하 주차장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정적 속에서 노인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고 그의 낡은 안경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한 중년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인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늙은이가 버릇이 없어. 주차관리원 주제에 건방지기까지 하고. 72세 노인의 주름진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름진 봉투가 들려 있었죠. 대기업 역사 연구원으로 일하며 15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주먹을 쥐어본 적 없던 최진우, 그가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봉투를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고 그 남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가족의 슬픔과 사랑, 그리고 반전이 담긴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진우입니다. 30대 후반 대기업에서 역사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매일 고뇌하는 삶,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는 저에게도 가족에게도 매일이 잔혹한 기록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아내 서연은 저와 캠퍼스 커플로 만나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대학 도서관에서 공문서를 번역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죠. 서연은 늘 저에게 당신은 과거의 이야기를 발굴하지만 나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씩씩하고 밝은 그녀였습니다. 결혼 후 5년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소중한 딸 서아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서아, 즉 상서로운 아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죠. 이름처럼 밝고 총명한 서아는 저희 삶의 모든 이유였습니다. 잠시나마 저희 가족에게도 빛나는 황금기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서아가 5살이 되던 해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아는 세상에 몇 안 되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을 갉아먹는 병명은 제 귀에도 아내의 귀에도 도무지 익숙지 않은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시간은 고통과 절망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서아의 치료법, 병원비, 그리고 이 지독한 병에서 아이를 구해낼 방법을 찾아 헤맬 뿐이었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는 제 월급으로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젠 은행 대출 없이는 하루하루가 지탱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내 서연도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웃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고 밤늦도록 홀로 서아의 자료를 찾아보고 작은 기도에 매달리는 모습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켜보는 것만큼 무력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 장인어른 박용재 교수님. 그는 한때 고대 언어학계의 권위자였습니다. 70대 초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실에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와 메소포타미아 쇠기 문자를 해독하려는 열기로 가득했죠. 그는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학자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수많은 고대 문헌들을 해독하며 인류 역사의 비밀을 밝히는데 기여해 오신 분입니다. 평생을 책과 연구에 파묻혀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런 분이 저희의 고통을 알게 된 순간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차마 교수님의 노후까지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힘든 상황을 교수님께 알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서아의 투병 사실은 교수님께 전달되었죠. 그리고 교수님은 저희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하는 내색도 없이 조용히 결심하셨습니다. 손녀딸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고요. 저는 교수님의 결정에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지만 교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진우야, 아버지는 학자이기 전에 서아의 할아버지다. 손녀딸이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교수님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용재 교수님은 한때 명문대의 강단에서 인류 문명의 뿌리를 가르치시던 분이 72세의 연세에 야간 주차 관리원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춥고 어두운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주차 공간을 관리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신 날, 저는 몰래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고고학 발굴 현장을 누비시던 교수님이 어깨에 낡은 형광조끼를 걸치고 손에는 주차 안내봉을 든 채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저는 주차장 한 구석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고 무력하게 느껴졌죠. 교수님의 삶은 학자의 명예와 지성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교수님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반드시 서아를 치료하고 아버님께 평생 누리지 못했던 편안한 노후를 선물해 드릴 겁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은행에 들러 봉투에 10만 원을 담던 저의 일상이 이제는 회사를 퇴근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을 뿐 그 목적은 변함없었습니다. 대기업 역사 연구원으로서의 삶은 제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지만 서아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님의 병원 생활비를 보태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매일 회사에서 퇴근한 후 은행을 들러 5만 원권 몇 장을 뽑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늘 다른 짧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 서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존경합니다. 이 글귀들은 제 마음의 외침이었고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역에 내리면 밤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10분 정도를 걸으면 교수님께서 일하시는 20층짜리 오피스텔 빌딩이 나타났습니다. 1층에는 으리으리한 로비와 카페, 편의점이 있었지만 저는 늘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경비실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교수님이 동료 주차 관리원들에게 내 사위가 대기업에 다닌다며 자랑하시는 것이 그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길,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콘크리트 주차장은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진우야, 벌써 왔느냐? 늘 제가 오면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시던 교수님의 목소리가 주차장 어둠 속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주차 관리원 조끼를 입고 손에는 주차 안내봉을 든 채 서 계신 교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제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네며 교수님의 깊게 파인 주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또 진우야. 정말 미안하구나.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항상 깊은 죄송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명성을 떨치던 분이
7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픈 손녀딸의 치료비 때문에 사위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현실. 그 모든 것이 그의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긁어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친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였으니까요. 평소 같으면 저는 교수님과 함께 주차장 한켠에 있는 작은 간이 휴게실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아의 병원 이야기, 저의 연구실 이야기, 그리고 교수님의 과거 학자 시절 이야기도 종종 듣곤 했죠. 서아는 좀 어떠냐? 오늘 병원 검사는 잘 받았다고 하더냐?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서아를 향한 깊은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아버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제 대답에 교수님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서아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동시에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아의 병원비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감이었을 겁니다. 사실 교수님의 삶은 평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년 전 교수님은 고대 유물 발굴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매장된 고대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너지는 동굴 안으로 뛰어드셨고 그 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6개월간의 긴 입원과 재활 치료 후에도 교수님은 다리를 조금 절뚝이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일을 후회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진우야, 고대 문명은 인류의 지혜가 담긴 보물창고다. 한 문명의 소실은 인류 전체의 손실과 다름없지. 나의 작은 희생으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30년 넘게 고대 언어학 연구에 헌신하시고 존경받는 학자로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또 다른 비극이 교수님을 덮쳤습니다.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2년간의 투병 생활은 교수님의 퇴직금과 재산을 거의 모두 소진시켰습니다. 교수님은 낮에는 병원에서 장모님을 간병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모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교수님께서 텅 빈 눈으로 하신 말씀은 제 기억에 영원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날 학자로서의 명예와 자부심 뒤에 숨겨진 교수님의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보았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교수님은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아내 서연은 이미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고 저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결혼식 날 교수님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우리 서연이 내 딸 부탁한다. 행복하게 해다오. 저는 그날 교수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아버님도 제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읽어오신 고대 언어학 연구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약속은 무참히도 깨졌습니다. 서아의 병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연구비는커녕 당장 아이의 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수님의 고고한 학문은 잠시 접어두고 저녁이면 차가운 주차장으로 향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드리는 10만 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20만 원, 30만 원을 드리고 싶었지만
제 빠듯한 월급으로는 그것마저도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내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서아의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원래는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했지만 아이를 간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밤늦게까지 온라인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보탰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막막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한복판, 매주 목요일이 되면 주차장은 더욱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날도 저는 늘 그랬듯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섰습니다. 서아의 상태가 최근 들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수님께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을 주어 건강하세요. 아버님이라는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저 멀리에서 주차 안내봉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계신 교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 늙은이야. 차 뺄 거냐고. 귀를 찢을 듯한 고함이 주차장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번쩍이는 고급 외제차, 최신형 세단 운전석에서 거만한 표정의 한 남자가 험악한 인상을 쓴 채 교수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번뜩이는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건명이었습니다. 이 빌딩의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인물이자 최근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투자를 유치한 외부 기업의 대표이기도 했죠. 그와의 만남은 며칠 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교수님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던 인물, 오직 자신의 부와 권력만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차 빼면 혼잡할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사. 교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명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내 차를 빼라 말아야? 늙으면 곱게 집에나 있지. 주차 관리원 주제에 건방지게 내 스케줄까지 참견해? 그의 말에는 천박함과 동시에 약자를 향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차 안내봉을 든 채 서 있던 교수님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교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이건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우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고 갔습니다. 야, 이딴 빌딩에서 일하는 주제에 어설프게 학자인 척하지 마. 내 꼴을 보아하니 평생 흙바닥이나 굴렀겠구만. 어설프게 고고학자 어쩌고 하던데 여기가 내가 파야 할 유적지냐? 이건명은 알 리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 선 이 노인이 한때 학계에서 얼마나 존경받던 인물이었는지를, 그리고 그의 비열한 입에서 고고학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교수님의 굳건했던 얼굴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건명은 그 파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흡사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번득였습니다. 어설픈 잡학 지식이나 자랑하면서 젊은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주제에 맞게 쓰레기통이나 뒤져. 구차하게 손녀 치료비 핑계대지 말고. 그 말에 진우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녀 치료비라는 단어에 교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며 이 자리에 서 계시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고동쳤습니다. 그때 이건명은 피식 비웃으며
든 핸드백을 노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핸드백은 교수님의 가슴에 툭 하고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인해 교수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이, 주차관리원.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빌딩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내 놈 잘라달라고 할 테니 각오 단단히 해라.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오른손을 번쩍 들어 교수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와 함께 교수님의 낡은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름진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뇌리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15년간 단 한 번도 주먹을 쥐어본 적 없던 온화함이 몸에 밴 역사연구원 최진우는 들고 있던 용돈 봉투를 차가운 바닥에 내던지고 천천히 이건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안에서 이성을 지배하던 모든 끈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명의 얼굴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우가 자신에게 감히 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최진우의 발걸음은 웅장하면서도 서늘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의 눈빛은 이건명을 향해 레이저처럼 꽂혔습니다. 이건명은 처음에는 진우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퍼부은 폭언과 폭행으로 만족한 듯 뒤돌아 차에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존재감이 마치 맹수처럼 주차장 전체를 장악하자 이건명은 문득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습니다. 어이, 자네는 누구야? 이 노인네 친척인가? 동반자살이라도 하러 왔어? 이건명은 진우를 조롱하듯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이건명의 멱살을 그대로 틀어쥐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명은 예상치 못한 진우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하하, 뭐야, 이 하찮은 인간은 감히 누굴 붙잡는 거야? 내 옷값만 해도 내 연봉을 넘을걸. 그는 비웃으며 진우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건명의 얼굴에서는 조롱이 사라지고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스승이자 이 대한민국에 지울 수 없는 역사를 남긴 분께 당신이 감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진우는 차마 쓰러져 있는 교수님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찢겨진 뺨과 산산조각 난 안경. 그 처참한 모습이 그의 눈앞에서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이건명은 그제야 진우의 눈에 담긴 맹렬한 분노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이봐, 이건 폭행이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이 빌딩의 CCTV가 몇 대인 줄 알아? 이건명은 다급하게 변명하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의 허세는 여전했습니다. 진우는 이건명의 말을 무시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역사가 퇴색되고 존경받아야 할 지성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그 순간 교수님께서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뺨에 붉은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의연했습니다. 진우야, 멈춰라. 이런 천박한 인간과 너 자신을 더럽힐 필요는 없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교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멱살을 놓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이건명을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명은 흐트러진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흥, 이봐, 주제를 알아.
내가 누군지 곧 알게 될 테니까. 내게 감히 손을 대다니 너희는 끝장이야. 그는 그렇게 비열한 말을 남기고 고급차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건명의 차가 주차장을 완전히 빠져나간 후에야 진우는 주저앉아 있는 교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세상에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진우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깨진 안경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괜찮다, 진우야. 이런 일은 뭐 종종 있는 일 아니겠느냐. 교수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우는 그 담담함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교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서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아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교수님의 뺨에 약을 발라드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서연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서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딸이 아픈데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 걱정 말아라.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평생 지켜오신 고결함이 오늘 이 천박한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지.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어제의 일로 복잡했지만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다가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우 씨, 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즉시 회의실로 오세요. 진우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건명이 분명 회사에 무슨 짓을 꾸민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소장님과 이건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명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바라보았고 소장님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진우 씨, 이건명 대표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퇴직서 쓰십시오. 소장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소장님은 한숨을 쉬며 이건명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명은 팔짱을 끼고 건방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제 제 아버님을 폭행했습니다. 무고하게 일하시던 저희 아버님께 감히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런 폭력적인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우 씨가 회사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저의 투자는 없습니다. 진우는 이건명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교수님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는데 그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진우를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소장님을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건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하지만 소장님은 진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최진우 씨, 회사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당신 한 명 때문에 우리 연구소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어서 사과하고 사직서를 쓰세요.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이건명의 힘이 미치는 곳이었고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이건명을 향해 이글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아의 치료비, 아내의 번역 알바, 그리고 주차장에서 일하는 교수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자 진우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세상은 정말 강자의 논리대로만 움직이는 건가? 진우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내 서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진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진우야, 지금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진우는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은 평소와 다른 단정한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주차 관리원 조끼는 벗고 말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피로가 아닌 예리하고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학자로서의 위엄과 카리스마를 되찾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진우는 교수님을 부르다 말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님은 진우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는 너에게 늘 진실만을 말하려 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감춰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특히 가족을 위해서라면 말이다. 교수님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간이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진우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고대 언어학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 박씨 가문은 대대로 고대 문명을 연구해 온 가문이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있었지. 진우는 교수님의 이야기에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고고하게 헌신했던 교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나는 학자로서 발굴 현장을 누볐지만 동시에 가문의 유산을 지키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희귀한 고문서를 지켜왔다. 그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고대의 비밀 서적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학자로서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숙연함과 함께 비장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에 넋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비밀을 연구하고 지켜왔다. 장모님의 병원비, 그리고 서아의 병원비,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가문의 유산, 즉 고대 문헌의 연구와 활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아니, 이 건물을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였다. 교수님의 말에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왜?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서아의 희귀병을 통해 깨달았다. 학문과 명예, 그리고 부,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이들이 존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와 서연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비밀을 지키면서도 너희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나는 너희가 스스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강인함을 얻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인지 너희가 직접 경험하기를 바랐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고뇌와 희생의 시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에게 미안하지만 주차관리원이라는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손녀딸의 치료비를 벌었다. 그리고 너희가 절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통스러웠지만 너희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싶었다. 진우는 교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지극한 가족 사랑은 일반적인 부모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 사실 이 빌딩 이건명이 이 빌딩의 최고 경영자지만 이 빌딩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이 빌딩은 사실 우리 가문이 소유한 재단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 일부다. 진우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던 이 빌딩, 이건명이 주인 행세를 하던 그 빌딩의 진짜 소유주가 바로 교수님의 가문이었다니. 교수님은 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명은 내가 연구하고 있던 고대 문헌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던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오래전부터 우리 재단의 비밀을 엿보고 있었지. 그를 가만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어제의 일로 나는 그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명분을 얻었다. 다음 날 최진우는 이건명과의 대립으로 인해 퇴직 처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접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명은 진우가 완벽하게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며칠 후 이건명의 회사에서는 중요한 투자 유치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 그리고 그곳에는 최진우의 전 직장 상사였던 소장님도 함께했습니다. 이건명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단 뒤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만요, 이건명 대표님.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연단 위로 올라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용재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차관리원 조끼를 입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그의 얼굴에는 한때 학계를 호령했던 지성인의 위엄과 카리스마가 가득했습니다. 이건명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교수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연단 중앙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용재입니다. 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고대 문명 연구재단의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이건명 대표님은 현재 저희 재단이 고문서 유출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피고소인입니다. 교수님의 말은 회의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건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당신은 그냥 늙은 주차관리원에 불과해. 이건명은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가 한동안 주차관리원으로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치료비를 보태기 위함도 있었고 당신 같은 위선자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죠. 당신은 저의 손녀의 치료비를 핑계로 나의 사위를 해고시키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교수님의 손짓에 뒤편에 서 있던 김 비서가 단상에 올라와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건명이 교수님께 폭언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이건명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그는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교수님은 이건명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하는가? 이딴 빌딩에서 일하는 주제에 어설프게 학자인 척하지 마. 내가 학자로서 당신에게 했던 모든 조언과 경고는 그저 잔소리에 불과했나 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경멸하던 그 늙은 주차관리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날 이후 이건명은 고대 문헌 횡령 및 폭행, 협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열한 사업 수완과 탐욕은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건명이 소유했던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최진우는 교수님으로부터 다시 회사로 복귀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심 끝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숫자와 이익만을 쫓는 회사의 연구원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는 진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평생 읽어오신 고대 언어학 연구를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진우의 결심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자신의 고대 언어 연구소를 물려주었고 진우는 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과 진우는 힘을 합쳐 고대 문명 연구재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재단은 서아와 같은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연구 기금을 마련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서아는 새로운 치료법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밝은 웃음소리는 이제 진우의 연구실을 가득 채우는 희망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용재 교수님. 그는 더 이상 밤늦게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따뜻한 서재에서 손녀 서아에게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로 쓰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서아의 눈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교수님은 과거의 고뇌와 희생을 넘어 진정한 학자이자 사랑하는 가족의 버팀목으로 그리고 이 사회에 빛나는 스승으로 거듭났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진우는 이제 더 이상 용돈 봉투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따뜻한 집에서 교수님과 아내 그리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딸 서아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고대 문명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졌고 가족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가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혈연이라는 단순한 끈인가 아니면 서로를 향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이해와 존중으로 엮인 숭고한 약속인가? 박용재 교수님과 최진우, 그리고 서아,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과 명예, 권력이 전부가 아님을, 진정한 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칠순의 고대 언어학자 박용재 교수가 보여준 강인함과 희생, 그리고 며느리의 딸 최진우가 깨달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어둠 속을 헤매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